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물가는 너무 뛰었다는 푸념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근로자 실질 임금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전국에서 노동자 평균 실질 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는 어딜까요? 이번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각종 통계를 통해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실질 임금이 계속 뒷걸음질 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역시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나 보네요. 네, 고용노동부가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시도별 임금과 근로시간 통계를 내놨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실질 임금은 올해 4월 기준 월 434만 8천 원으로 전국에서 노동자 평균 실질 임금이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는 울산으로 울산은 426만 6천 원으로 집계됐고요. 이어 경기, 세종, 충남 순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나마 실질 임금 상위권에 자리매김한 곳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실질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실질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302만 3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급은 모두 세전 기준이었고요. 눈여겨볼 점은 서울과 제주의 평균 실질 임금 차이가 132만 원에 달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132만 원이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건 왜일까요? 네,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서울의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건 아무래도 고임금 업종인 정보통신업이나 과학, 기술 서비스업, 금융업과 보험업이 집중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 조선, 화학과 같은 대규모 제조업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임금이 많은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업종들보다는 관광에 좀 치중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숙박과 음식점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문제는 음식점업 같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서 평균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도 서울과 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통계에서는 시간별 근로시간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네, 한 달 근무일수 기준을 20일로 보면요. 경남과 울산이 각각 169.3시간 그리고 167.7시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부산은 160.2시간, 대전은 158.7시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네, 앞서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죠. 울산은 실질 임금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에 속하네요. 네,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 근무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부산은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적은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운수, 창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등 이 과학기술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데요. 정부는 이런 도시별 산업 비중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 가운데 월급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자료가 있었다면요? 네, 노동자 숫자와 업종별 규모, 또 월급 등을 집계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도 나왔는데요. 가장 궁금해할 평균 월급을 보면요. 올해 7월 기준 전국 월 평균 실질 임금은 356만 4천 원입니다. 역시 세전이고요. 통계로 잡히는 전국 노동자들의 월급을 평균 낸 결과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달 연속 실질 임금이 줄어든 데다 감소폭도 큰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흐름을 보면 실질 임금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좀 어떤 이유인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성과금처럼 특별급여가 줄어들었던 영향이 컸습니다. 7월에만 작년에 비해 10.5%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과 일용직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문제는 실질 임금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대비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져도 사실 월급 빼고는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자체가 교통요금을 본격적으로 인상하고 나섰죠. 네.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이 지난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이 이미 됐고요. 부산도 시내버스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 고양,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먹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유와 유제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우유가 들어가는 빵과 아이스크림도 덩달아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 이런 기조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런 상황에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를 웃도는 규모로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년 전인 2017년보다 16.2%포인트 늘어나 108.1%를 기록했습니다. 유일한 두 자릿수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네. 자, 경제가 좋지 않았던 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독 이렇게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느라고 빚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가계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세로 사는 가구의 이자 부담이 가장 컸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가계부채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네, 기업 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173.6%로 26.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룩셈부르크에 이어 두 번째 증가폭이고요.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 부채도 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가계도 기업도 또 정부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시기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중앙정부도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4.3%를 기록해 5년 전보다 14.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까지 트리플 경고 등이 들어온 상황인데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특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느낌 알고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도 맘 편히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요즘인데요. 언제쯤 팍팍한 현실이 나아질까요?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